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 김보람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국내 증시는 좁은 폭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국내 대선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그리고 일본의 정권 교체까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부자 증세로 수용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재정절벽 협상 연내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엔저 우려 때문에 자동차주들은 오늘도 하락했는데요. 오늘 현대차 3인방 1% 정도 안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19일 BOJ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엔화를 더 풀겠다는 가능성, 부양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엔저만으로 일본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들이 현대차 3인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판매 금지 요청 기각 소식에 호재가 있었지만 외국계 매물이 급증하면서 일단 150만 원은 지키면서 0.8% 오르면서 마감을 하려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보다 자세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2월 18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낙관론에 힘입어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하락 반전되는 등 홍조 양상되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좁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1980선 지켜낸 코스피 지수 0.24%의 오름세 보이면서 1987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808억 원의 매수 우위를, 외국인이 14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동반 매수를 보이며 지수의 상승 흐름 이끌었죠. 반면 개인 쪽에서 189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방해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가 넘는 급락세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을 띄우는가 싶었지만 이내 하락 반전되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이후 낙폭을 띄웠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0.47%의 약세 흐름 보이며 오늘 코스닥 483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 보였습니다. 15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는데요. 반면 기관 쪽에서 216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며 약세 흐름 이끌었고요.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로 포지션 틀었습니다. 소폭이나마 3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있을 대선과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오늘 환율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장중 연저점을 경신하는 등 대내외 변수의 하락 압력 계속해서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힘입어 오늘 막판 들어 상승 반전 성공했습니다. 오늘 환율 30전 오르면서 1072원 8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미국 법원에서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하라는 애플의 요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 이끌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0.80%의 오름세 보이며 151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차 3인방은 나란히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LG화학의 경우 오늘 2%대의 강세 보이면서 33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이 강보합권,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가 약보합권에서 장마쳤고요. 현대중공업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주당 2,500원씩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18%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CJ 홈쇼핑과 파라다이스는 약보합권 보이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가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오늘 23,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 오늘 2%가 넘는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전일 대밀 650원 내리면서 26,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가 약보합권, 시젠 역시 약보합권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주가가 엔화 약세에 따른 채산성 우려감이 또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약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현대위아와 만도만이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화학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내년에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더불어 오늘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름세 이어갔는데요. 금호석유가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전일 대비 4,000원씩 올랐고요. 오늘 카프로 눈에 띕니다. 7.99%, 8%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12,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역시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었습니다. 웅진케미칼 매각 결정에 오늘 웅진그룹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웅진케미칼이 상한가 나타낸 모습이고요. 웅진코웨이가 3%대의 강세,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웅진홀딩스는 5%대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정치 테마주 주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장 초반에는 급락세 보였지만 이내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를 제약이 6%에 가까운 급락세가 바른손은 강보합권, 조강페인트는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문재인 테마주 오늘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컴퓨터가 5%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종가 4,175원에 기록했고요. 보령메디안스가 상한가 나타내면서 8,620원에 아가방 컴퍼니 역시 10%가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7,7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과 최근 중국의 태양광 업체 대상의 보조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끌었는데요. 신성솔라에너지가 상한가 나타내며 오늘 1,830원에 CCK 역시 4%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였고요. 오성 LST 역시 막판 들어 상승폭을 확대해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넥솔론과 한국철강 역시 1%대의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에 매각 본입차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두 주가 오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대한항공이 2.34%의 강세 보이면서 오늘 46,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3%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850원씩 밀린 하루였습니다.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통한 물량 증가 부담감에 오늘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전일 대비 840원 밀리면서 4,7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증시가 좁게 움직이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막판에 많이 늘었습니다. 지수는 199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또 박근혜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관련한 종목들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떠한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대선 후보와 관련된 주식들은 실제 이제 향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하고는 사실은 좀 무관한 친인척 관계라거나 이런 좀 시장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그런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면서 최근 2주 동안 관련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현재와 같이 좀 무분별하게 형성돼 있는 종목군들의 테마는 한 번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대 대선 이후 증시의 방향을 봤을 때 증시 영향은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그 다음 해 많이 올랐다고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 전후를 따지고 봤을 때 예. 선거 일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선거 전과 그 다음 해를 봤을 때는 그 다음 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라기보다는 앞전에 이제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좀 레임덕 현상을 보이면서 이게 경기나 금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신임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연임을 하든 바뀌든 이후에 이제 5년 동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재정 정책을 강하게 쓰면서 초기에 경기를 좀 강하게 끌고 갔던 경험이 있어서 후보가 누가 되느냐 여부보다는
앞전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정부가 힘이 없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강력한 재정 정책을 끌고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조금 오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18대 대선 이후의 증시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수대로 좀 정확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선거하고는 좀 무관하게 최근 한 달 동안, 즉 연말 예. 장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이제 한 2,000선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한 2주에서 4주 정도를 본다면은 코스피는 좀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 연말장이 현재와 같이 강한 모습을 보인 경우에는 1월 한 중순까지는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 경험이 많았었기 때문에 연말장의 강세가 연초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올해 2012년 연중 최고점이었던 2050선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연말 연초 장세의 그 더학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확한 지수대로는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로 가늠을 해본다면 전고점 부근인 2050포인트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지수가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좀 정책 관련해서도 살펴볼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선거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예. 앞서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만한 종목군들은 없기 때문에 네. 정책 테마주는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예. 올해 이제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100일 인수위원회라는 게 들어와서 네. 내년 2, 3월에 실질적으로 정권을 이제 이양받는 단계에서 그 제대로 된 정책 테마주가 형성될 수 있어서 연말 연초에는 정책 테마주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올해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서서히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 또한 미국도 이제 재정 절벽 이슈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결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여서 경기 민감주의 IT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 관련 소재주가 좀 더 상승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중국 경기에 그 호조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들에 투자해보는 게 더 현명한 접근이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여기서 대선 이후에 물가 상승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선 이후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2, 3월에 이제 예.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는 단계에서 물가가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이제 공약 단계에 불과한 정책들이 과연 이제 물가의 어떤 그런 상승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나 유통 쪽의 가격들을 좀 더 풀어줄지, 아니면 정부가 좀 더 인위적으로 규제할지 여부에 따라서 물가가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성장률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크게 높지 않으면 물가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물가의 그 고공 행진보다는 정부 규제 범위에 따른 일정 부분의 소폭 상승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 글로벌 그 국가들이 대부분 그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서 네. 환율이 가파르게 절상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12월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연말하고 연초에는 통화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내년 1, 4분기 중 빠르면 2월이나 3월 중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 부분은 국내 경기나 물가 문제보다는 주변국들이 이제 돈을 풀고 있는데 우리만 풀지 않았을 경우 이제 환율이 지나치게 이제 하락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금리 한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수급 특징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는 좁은 등락을 보이다가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급격하게 매수 물량을 확대하면서 2,3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1,99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외국은 이렇게 된다면 1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풀이가 됩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투시는 매도했지만
2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집계된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2,500억 원 정도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선물 또한 2,1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도 4천억 원 넘게 유입됐습니다. 반면 그런 동안에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480선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0.4% 정도 내리면서 483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 수급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증시가 좁은 보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막판에 매수 물량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2,300억 원 정도 매수면서 지수도 1,99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오늘 수급과 업종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김보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 마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더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 자체를 조금 축소시키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2,300억 가까운 매수세가 그 주요 요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돌아선 점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래소 같은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유입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은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 자체가 지금은 주가 상승폭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였다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시장 다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다는 점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라든지 아니면 정권 이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일이 대선이죠. 그만큼 거래량 측면에서는 오늘 상승 거래량 자체가 좀 더 나오는 모습 자체가 시장을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뚜렷한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 고점이었던 2,000선 부분을 지금은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 주체는 지금 외국인이고요. 상승 기조에 있던 위에 있는 매물대, 두꺼운 매물대는 자문사 랩 물량과 그리고 주식형 펀드 물량이죠.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외국인이 힘있게 현물로 뚫어주는 모습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문제는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자체가 지금 하방 자체의 경직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지그재그 패턴 자체로 이어지면서 시장 자체의 공포 심리로 조금 도달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21선 자체가 상당한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의 매도세 자체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좀 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에 들어서 골고루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체를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 없이 순매수를 하는 기조를 보였고 대신 기관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화학업종 그리고 철강업종 그리고 금융, 통신업종 등과 같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상황으로는 금융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 자체를 낙관적으로 본다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 그리고 내년 1월까지는 향후 시장은 상당히 밝게 보인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이후에도 방향은 우상향이다 말씀해 주셨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1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어느 정도 더 이어질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얼마나 더 머물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예, 그건 일단 외국인 마음이죠. 네. 외국인 마음이고요. 대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핵심 변수는 일단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 금속 업종 같이 경기 민감주거든요. 지금 중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상당히 하단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만큼 지금은 시진핑 시대가 도래했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만큼 중국은 도시하게 그리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지금 발판을 마련야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장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연말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는 충분히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 자체에서 일단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건요, 손바뀜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만큼 상승한 에너지를 강하게 싣고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한 차트적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국내 증시 안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베팅은 지금 시장 자체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그만큼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은 좀 사라진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 자체가 오바마와 가 일단 회동을 하면서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죠. 그 모습 자체가 지금은 불안전한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베 신조라는 악재만이 지금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을 보였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중국 모멘텀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연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눈치가 빠르신데요. 예. LG화학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장기적인 시세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면 미국계 자금이 아니고요, 유럽계 자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 자체를 단기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들어오는 돈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착안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11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10.9%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 또한 지금 17.9%로 10.5%를 기록을 했죠. 지금 이머징 시장에서는 벌써 경기 부양 정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화학 제품은 꾸준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연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박스권 상단인데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게 된다면 그때도 코스피의 2,000포인트 자리를 어느 정도 뚫으면서 같은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5%, 10%를 떼기가 아니라 지금은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반등 시그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40만 원 이상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라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33만 2,500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돌파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대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쉬었죠. 그래서 내일도 쉬시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추가적인 주가 추이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LG화학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추세적인 강세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는 홀딩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또 다른 특징 중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현대제철이라는 종목군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진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도래를 하면서 도시화 계획 플러스 점진적인 소비 확대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온중구진 개척창심이라고 하죠. 안정 속에 성장을 하고 개척과 혁신을 이루겠다. 그게 중국의 목표인데요. 도시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일어나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투스텝으로 기계 업종 자체가 달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원재료가 되는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같은 종목군은 우리가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 기초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하루하루의 호재거리가 아니라 지금은 장기적인 호재거리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는 리드미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동성도 상당히 약해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형주가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찾아서 우리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적당하고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일단 9만 원 밑에 지금 120에선이 내려오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권으로 조금 다가가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로 10만 원까지도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중점적인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자체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낙폭가드가 컸던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자리를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87,600원입니다. 9만 원 밑에서는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인 목표가 10만 원대 근처에서는 1차적인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현대제철 말씀해 주시면서 포스코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투표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인데요. 일단 내일은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과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들이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일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장을 합니다.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 증시 영향은 어떨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은 장중에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조금씩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증시가 대선 이후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먼저 하창봉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서 우상향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뭐 국내 내 대응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벤트죠. 근데 사실 그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통계학적으로 봐도 한국의 대선 자체가 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시장에 변곡을 만든다든지 그런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일단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죠. 예.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전체적인 흐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뭐 큰 어떤 변곡은 될 것 같지 네.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또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뭐 기존 새누리당이 돼서 집권 여당의 성격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민주통합당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든지 실제 그 흐름 자체가 어떤 변곡이 되기보다는 예. 대선이라는 갖고 있던 불확실성 자체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아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전체적인 뭐 미국발 어떤 그런 재정질병 이야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묻어있는 그 흐름을 좀 이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일단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라든지 일본의 정권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 해소 요인 정도로 소화시킬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주대영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네.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벤트 악재 소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악재가 소멸됐기 때문에 지수는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박근혜 관련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좀 대형주 쪽에 또 관심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쪽으로는 코스닥이나 이런 좀 IT 좀 작은 종목들이 더 소형주들이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정치권 이슈 해결에 따라서 그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목요일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그렇다면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일단 오늘은 박근혜 테마주는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고 문재인 후보 테마주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관련해서 또
정책 관련해서도 업종 간의 명암이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이제 워낙 올해는 예. 중소형주 테마의 한 해였죠. 테마의 한 해였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참 신기한 거는 어제부터 이미 대선 쪽 테마주에서는 박근혜 쪽으로 많이 표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예. 참 신기하죠. 과연 주식시장이 맞을지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예. 내일 국민의 선택이 맞을지는 뭐 내일 결정 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최근 세 번의 어떤 대선 두 후보의 그 토론회를 좀 들어봐도 글쎄요, 뭐 복지라든지 교육 쪽, 고용 쪽에서는 사실은 거의 다 뭐 약간은 그 뭐라 그럽니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실효성에 있어서 이럴다 할 특징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약간은 이제 테마적 관점에서 조금 특징으로 잡아보니까 뭐 대북 관련이나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원자력 관련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갔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보면 네. 원전 관련주는 사실 민주통합당이 되게 되면 오히려 실제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 뭐 한전기술이나 BH 같은 쪽으로 될 것 같고요. 대북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이제 문재인 쪽 같은 경우 어차피 뭐 노무현 쪽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송전 관련주가 있을 수 있겠죠. 이화전기나 이런 종목들 좀 관심 가지시고요. 근데 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에 말씀드린 두 캠프가 누가 되든 간에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는 테마주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예. 대북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일반 이하전기나 송도전기가 있는 송전 관련주나 한력 가스관 관련주들은 단발주로 반등 가능하다 보는 것이고 공통으로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네. 만약 테마주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두 사람이 다 영남권 쪽이죠. 영남권이기 보니까 신공항 관련주 실제적으로 뭐 영흥철강이나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신공항 관련주는 사실 그 회사 펀더멘탈은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 거기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이 반짝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펀더멘탈을 보유한 펀더멘탈을 좀 갖고 있는 테마주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것은 유틸리티 테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같이 네. 이런 유틸리티 테마에 대해서는 사실 두 캠프 진영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푸싱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약간 펀더멘탈 있는 섹터에서는 유틸리티 쪽으로 좀 보시고요. 아주 단발성 테마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쪽이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뭐 인맥 관련주만 좀 움직일 것 같고 정책 네. 관련 쪽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쪽에서 나오는 원전이나 대북 관련주가 조금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반응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대영 대리님,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 이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저는 좀 공통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예. 신재생에너지 쪽의 태양광 쪽입니다. 요즘 보면 OCI 같은 경우가 조금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61선 치고 올라오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해서 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여타 좀 작은 종목들은 어차피 테마주기 때문에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금일 뭐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처럼 좀 네. 기대감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네. 주의하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창봉 팀장님은요? 일단 전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마 중에서는 지금 오늘도 보면 대북 관련주가 제일 좋은 흐름 보일 것 같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그림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선 끝나고 나면 음식료 업종, 뭐 유틸리티 요금 다 인상한다고 그렇죠. 네. 물론 그 기대감으로 이번 주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CL 제일제당이나 마찬가지인데 KTNG도 아마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 자체가 실제적으로 뭐 현재 어느 주가에 좀 묻어 있는 걸 생각한다면 예. 업종 섹터 들어갈 때도 사실은 약간 단발성 반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네. 많은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목요일 날 뜨더라도 실제적으로 바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한번 청산하고 약간 이슈 정도로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 다음 장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이렉트 전략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식 살까요? 그 다음 종목 선정법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주대영 대리님의 의견입니다. 대외 변수 해결은 시간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따라서 흔들림 없는 버틸 종목들을 사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대우증권을 꼽아오셨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은 일단 얕은 조정이 보일 것임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기관이 선호하는 낙폭 과대주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시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카프로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살짝 엿봤는데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대영 대리님부터 들어볼 텐데 대외 변수는 해결은 시간의 몫이다. 일단 재정 절벽 협상 등 여러 가지 대외 불안감들이 시간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언젠가는 해결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재정 절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바마 공화당에서 지금 접전을 펼치면서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증세 대상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이견이 있지 지금 뭐 최고 소득세율과 세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을 다 이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분명히 합의를 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발빠르게 정부 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공화당은 오히려 자기들의 그 당 색깔을 좀 내기 위해서 끝까지 좀 버티는 전략이기 때문에 극적 타결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몫으로 두고 저는 진행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재정 절벽은 언젠가는 꼭 합의가 이루어져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지금 시장에서 유추하는 것들이 보면은 재정 절벽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증시에 이미 반영이 벌써 됐겠죠. 코스피 지수는 물론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막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아래를 흔들면서 네. 그들만의 물량들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주 같은 경우는 61선에 다우지수가 딱 붙어 있는 느낌.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건 그냥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재정 절벽을 들고 나왔고요. 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게 이제 중국이죠. 성장 엔진인 중국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차트, 상해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61선까지 단번에 올라오고 61선 밟고서 또 한 번 4% 지난 금요일 날 급등해주면서 자세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심천 같은 경우는 금융으로 한 8%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한 4%, 종합 주가 지수는 한 4% 급등인데요. 내용면으로 볼 때 금융 쪽이 한 8%, 그만큼 시진핑 정권에 기대하는 게 크다라는 거죠. 중국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대 채권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채권 쪽에 많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 쪽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지켜보면 지금 중국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중국 GDP를 지금 내년 7.5 이상 보고 있습니다. 7.5% 이상 보고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유로존하고 미국이 경기가 좀만 살아나면요. 수출주 위주의 중국이 다시 성장 엔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미국 재정 절벽도 언젠가는 해결돼야 될 일이고요. 중국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분명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주식을 살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 답으로 얕은 조정 플러스 낮은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외 변수와 관련해서 주대영 대리님과 시장을 보는 초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얼추 거의 비슷한 네.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쪽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불확실성과 확실성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기대치 낮추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증시가 사실은 2007년도 6,000포인트 하다 상해 증시가 2,000포인트니까 아직까지도 60%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중국 상해 증시가 3,000포인트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2,150포인트에서 대략적으로 2,300까지만 와도 중국만 기침만 해도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보는 것이고요. 국내 증시는 제가 판단할 때 이제 확실히 오늘은 좀 거래량은 많이 늘었는데 확실하게 연말 폐장 모드로 들어갈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 자체는 조정폭도 작아진다는 것이고요. 상승폭도 오히려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이번 주 주간 중간 변동치는 1,985포인트로 봤는데 이틀 연속 조금은 터치하면서 반등을 해줬죠. 사실 오늘 오후장에 오른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 보고 지금 2,050까지 신고까지 보면서 배팅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질 때 오히려 얕은 조정을 즐기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흐름이 좋냐 하면 바로 콘텐츠에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0.47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배당락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콘텐코 정도가 아니라 슈퍼 콘텐코라 그럽니다. 마이너스 2.0인데도 시원찮을 판에 0.4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프로그램 2,500억 이상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은 솔직히 조금 내려와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종목별 기대치를 낮추라는 거는 이미 낙폭 과대 주식은 밑에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점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고점에 있는 삼성전자는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눈높이는 조금 낮춰놓는 것이 앞으로 뭐 사실 이제 실제 거래 10거래일도 안 남았죠. 예. 네, 그 정도에 편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자면 재정절벽 협상의 상단은 맞겠지만 당분간 중국의 경기 반등이 하단 또한 제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대영 대리님도 연내에 재정절벽 협상 타결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합의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동안의 시장 변동성을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방법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군들이 예. 보면요. 이제 조선화학 같은 경우는 낙폭과 되돌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인데 요즘 보면 61선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오버슈팅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좀 차트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거의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5일선을 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이었죠. 20일 거래일 동안 5일선 한 번도 깨지 않다가요. 전일 5일선을 살짝 이탈했다 금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줬으니까요. 우상향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같이 놓고 봐야 될 게 현대미포 조선인데요. 조선철강 쪽 워낙 지금 매기세가 좋습니다. 힘이 좋다라는 거죠. 장중 조정으로 그치고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요. 저점에 잡으셨다면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제가 오늘 좀 갖고 나온 종목들 중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호남석유화학하고요. 삼성증권 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랑 같이 움직이죠. 코스피 2000에 가까웠기 때문에 투심이 살아나는 입장에서 증권주로서의 매기세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를 좀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코스피 2000 이상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삼성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 이런 증권주들 갖고 있다가 한번 네. 크게 슈팅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저가에 한번 다시 잡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앞서 하창모 팀장님께서는 종목별 추가 상승 기대치는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별 큰 움직임은 기관 쪽에서 만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만큼 지수는 외국인이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외국인이 잡아주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종목은 오히려 기관들 수익률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약간 공격적 플레이와 소극적 플레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극적 플레이라는 것은 최근에 주식계형 펀드에서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것처럼 뭐 12월 접어들어서 연일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3천억 이상 파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주들은 오히려 팔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적극적 플레이를 하는데 그 적극적 플레이는 바로 실제적으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종목, 최근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섹터가 될 것 같죠. 오늘도 실제적으로 기관 쪽에서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300 이상 매수가 들어온 섹터가 바로 화학, 철강, 금융, 통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종목 접근하실 때는 뭐 화학이나 금융, 증권업종 쪽으로 약간 압축된 전략 자체가 조금 유의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뭘 살까요? 라는 질문에 주대영 대리님은 오늘 대우증권을 들고 오셨네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 뭐 네. 딱히 소개해드릴 그런 멘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코스피 2000을 다가오는 지금 예. 시대에 한번 투자해볼 만한 증권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장점으로 놓고 있고요. 네. 악재는 이제 타 증권사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저조한데요. 그건 사는 금융 지주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원을 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는 저성장 고수익 기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접근해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네.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12,700원, 손절 라인은 1,900원이고요. 61선 위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더 강화된다면요. 한 12,500원 이상 오버슈팅 한번 나올 때 한번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취하도록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하창봉 팀장님은 뭘 살까요? 질문에 카프로를 들고 오셨네요.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예. 화학주가 그래도 약간 저는 호남석유나 금호석유들이 조금 쉰다면 중소형주 키 맞추기가 오히려 시즌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아마 화학주 여기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달라붙어도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실적은 안 좋습니다. 2분기부터 2, 3, 4, 뭐 4분기까지 계속 영업 그 적자 속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카프로락탐이라 그랬어요. 나일론 원사와 많이 상관이 되는데 사실 올해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낮다 봅니다. 하지만 어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카프로는 그 효성하고 코로 인더스트리가 최대 주주를 갖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7천억 정도의 자산, 2천억 정도의 부채, 상당히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2,300%가 넘는 유보율, 현금성 자산이 좋다는 겁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 가장 나중에 경기가 돌아섰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기업 중에 키워드가 바로 자산이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예. 그것이 바로 카프로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투자 요새는 반동적 득득 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낮으요. 12,600원 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2,600원 선 정도의 선 매수 공략해 보시고 목표 가격은 글쎄요. 이게 다음 주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연초까지 가져가신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4,5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역시나 연초까지도 중국 모멘텀은 살아있다 보는 것이고요. 손절 라인도 좀 와이드하게 잡았습니다. 1,500원. 웬만해서는 안 팔겠다는 소리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님이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카프로를 들고 오시면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뭐 8%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을 지난주에 미리 추천하신 분이 주대영 대리님이세요? 예,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예. 한 마음고생을 조금 하다가 금일 7.9% 급등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데요. 하창봉 팀장님의 그 진입 시점이 더 오히려 낫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61선 밑에 있는데요. 네. 화학 섹터로서 지금 수급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사야 될 종목이니까요. 카프로 같은 경우 지금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봉의 모습 보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지금 네. 낙폭 과대 되돌림 구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10,000원이라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최소한 15,000원이라든지 17,000원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안정적인 공급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봉의 그림으로 들어와서 보면요. 지금 61선이 아직 지금 조호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떨어져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61선 부분에서 분명히 시간이 어느 정도는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한번 이익 실현해 주시고 네. 밀렸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하면 카프로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크게 제가 놓고 보는 건 안정적인 공급처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14,000원, 15,000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창봉 팀장님의 지난주 종목 제닉도 짧게 들어볼게요. 네, 아마 3일 동안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닉 이제 2013년도 중국의 그 TV 홈쇼핑을 통한 매출을 좀 기대하자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뭐 시장 전체적인 단기 수급에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투자 전략은 매수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늘 드린 말씀, 제닉은 44,000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모가 2배 가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수준은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44,000원을 안착하면 오히려 재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약간은 화장품주에 대한 단기 조정세가 타이밍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본다면 제닉에 대한 매수 의견은 여전히 좀 유효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참 중요한 날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를 뽑는 날인데요. 5년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여러분의 신중하고 귀한 선택이 중요한 날입니다. 저도 내일 꼭 투표하고요. 다음 장이 열리는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